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붕당끼리 나눠져서 조선 정치인들이 붕당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붕당이 나눠지는 모습, 그다음에 예속 논쟁, 환국 정치 이렇게 봤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서인과 서인대 남인이었죠. 사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런 구도였었죠. 이제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화가 끝이 나고 향약 서원 이런 것들의 힘으로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죠?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들이 이주전랑 얘기가 나오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동인이 서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동인이 서인을 공격하는 과정은 안 배우긴 했는데 어쨌든 북인 남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인이 이제 광해군과 함께 임진왜란을 대응하고 또 임진왜란 이후에 피해를 복구했던 그 정치 세력인데 인조 반정이 있으면서 북인이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인과 남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을 보시면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인데 일단 다 지울게요.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라는 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인 건데 일단 요 경쟁의 시작을 보면 인조 반정 때는 인조 반정 자체를 서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죠.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조 다음이 이제 복림대군이 올라온 효종이죠. 근데 효종도 어쨌든 북벌을 중심으로 서인이 아직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요때까지만 해도 정권은 서인이 장악하고 있지만 남인도 함께 정치를 조그맣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때가 이제 진정한 붕당 정치죠. 서로 이제 토론하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서인이 주도하고 있지만 남인도 서인 저거 아니야 싶으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서인들도 남인 얘기 들어보고 이거 좀 아닌가 싶으면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가능했던 시대인데 요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게 이제 효종이 죽고 현종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의 예송 논쟁이 벌어지죠. 1차 예송이 벌어지고요. 2차 예송이 벌어집니다. 그냥 1, 2차로 봐두세요. 뭐 갑인 예송, 기해 예송 그러는데 그냥 1차, 2차로 봐두세요. 그리고 누가 이겼는지를 보세요. 누가 이겼는지를. 이해되시겠죠? 일단 1차는 어 효종이 죽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죠. 현종이 즉위한 직후에 바로 이루어지는데 1차 때, 2차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서인, 남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이제 이게 현종의 할머니, 그러니까 효종의 어머니가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효종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인이 무조건 길게 입을 걸 주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효종이 돌아가실 때니까 남인이 3년, 남인이 3년, 그 다음에 서인이 1년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효종의 아내가 돌아가신 거니까 서인이 9개월, 그 다음에 남인이 1년, 요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이겼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단 서인이 권력을 계속 잡고 있고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서인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1차는 서인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서인이 더 적은 개월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인이 왕을 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효종 이 양반 첫째 아들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쳐줄 필요 없다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적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2차 때가 되면 현종도 이제 집권한 지 꽤 됐고 안정화가 됐으니까 이제 서인 주장을 들어주기가 싫죠. 자기 아버지 무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인 주장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에선 남인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종 때 이제 환국 정치로 넘어가는 거죠. 숙종 때는 이제 처음엔 남인이 집권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세 차례 환국이 있으면서 이 수정 때 환국 정치는 세 개 다 무슨 일인지 다 구체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서인이 이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뭐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다가 그죠? 남인이 여기서 이기니까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차 환국 때 서인이 집권하고 2차 환국 때 다시 남인이 집권하고 3차 환국 때 다시 서인이 집권하는 뭐 그런 구조인데 뭐 그걸 다 복잡하게 기억하지 말고 어쨌든 환국 정치의 끝은 서인이고 그 다음에 서인이 다시 나눠져서 노론, 소론 나눠져서 노론이 집권하게 된다. 요거까지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요걸 한번 봐두시고
사실 요걸 지난 시간 영상 안에서 정리를 다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영상도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영상에 시작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탕평 정치인데 보세요. 탕평 정치가 뭐겠어요? 탕평 정치라는 말을 몰라도 그냥 지금 왕 입장에서 지금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국 정치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 정치가 우리가 뭘 보고 한국 정치라 그래? 한국. 한국 정치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분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밀려난 분당이 아예 정치에 참여조차 못하는 그래서 이긴 분당이 정치를 독점해버리는 이건 싸움의 극단이죠.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어때요 지금? 너무 싸우고 있단 말이야. 앵간치 싸워야지. 아예 뭐 조금 패배했다 그럼 발도 못 들이게 하는데. 그럼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에서 진짜 큰 싸움이 났는데 담임 선생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 애들이 A파 B파 나뉘어서 A파가 목소리 커지면 B파는 교실에 들어오지도 못해. 그럼 이 꼬라지를 담임이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 불러다 앉혀놓고 니네 이따위로 할 거야? 화해 안 해? 학교 생활 끝낼 거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담임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화해죠, 화해. 그 화해가 탕평 정치예요. 그래서 탕탕평평이라 해서 고르게 핀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서인 남인 이렇게 너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걸 좀 화해시켜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게 탕평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탕평채라는 음식인데 여기 보시면 탕평채라고 나오죠. 탕평채도 지금 이 음식의 특징으로 봐달라는 게 뭐 어떤 특징을 봐달라는 거냐면 노란색 뭐 계란의 노란색 뭐 숙주의 흰색 초록색 검은색 빨간색 흰색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색깔도 한 입에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뭔 얘기냐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세력들도 한 음식 안에서처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탕평채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나도 먹어본 적은 없어. 근데 어쨌든 비빔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렇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을 언제 한번 가야지 그러고 맨날 계획을 세웠는데 항상 잘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면 저기 뭐야 그 열기구도 있고 막 국궁이라 그래서 활도 쏠 수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나름대로 또 건축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뭐 그런 건축물인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탕평 정치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거듭되면서 붕당 사이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었고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뭐겠어요? 환국이에요, 환국. 환국이 거듭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의 내용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환국이 뭔지는 알아야죠. 특정 붕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나머지 붕당은 완전 몰아내지고 또 다음 환국이 있으면 또 반대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정치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숙종 때도 탕평을 시도는 해봐요. 시도는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거지. 잘 안 돼서 숙종 때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탕평 정책이라고 하는 건 왕이 의도적으로 여러 붕당의 신하들을 고르게 등용해서 그러니까 서인 남인이 갈등할 때는 서인에서도 조금 등용하고 남인에서도 등용하고 또 서인 안에서 노론 소론이 갈등할 때는 노론도 조금 등용하고 소론도 조금 등용하고 다 같이 고르게 등용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걸 탕평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탕평책 음식 같은 거죠. 아까 그 봤던 탕평책 음식도 다양한 색깔을 고르게 썼으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탕평 정책을 제대로 시도했던 첫 번째 왕이 이제 영조 왕입니다. 영조인데 영조 왕? 영조인데 일단 뭐 당연하죠. 기존의 환국 정치라고 하는 정치적 혼란을 이 탕평 정책을 통해서 좀 개선해 보려고 시행을 한 거고, 그 내가 탕평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의미에서 세웠던 비석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 성균관대학교에 있는데 탕평비입니다. 좋고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사실 영조의 탕평 정책의 방법은 어 서인이든 남인이든 소론이든 노론이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또 탕평파라는 새로운 세력이 돼. 그래서 이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탕평 정치를 해요. 네, 탕평파 안에는 서인 출신도 있고 남인 출신도 있고 소론 출신도 있고 노론 출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기본적으로는 좀 순한 사람들, 영조 말 잘 듣는 사람들, 별로 반항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각자 여기저기서 왔지만 또 이 안에서 탕평파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탕평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전랑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주전랑 이제 3사 기억나시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얘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요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도 탑 클래스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사원부 하면 풍속 관리 감찰, 뭐 사관원 하면 왕에게 간언하고 충고하는, 그다음에 홍문관 하면 학문기관 이런 것들.
예, 이 자리가 누구나 탐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만 들어갔다 나오면 승진이 빠르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구를 보낼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조의 이조전랑이었죠. 이조가 인사 업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이조전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사실은 사림이 처음에 붕당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계기도 저 이조전랑을 누가 해야 되는가를 놓고 나눠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조전랑의 권한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조전랑이 삼사 같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림이 붕당을 시작했었던 붕당이 나눠지기 시작했었던 그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주전랑의 권한도 약화하고요. 그 다음에 서원도 좀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리한다는 건 없앤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싹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좀 너무 이제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되니까 중요하고 역사가 있는 서원들 몇 개 아니면 없애는 거죠. 왜냐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림이 결국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와 네 번의 사화를 당했으면서도 끝끝내 정권을 장악했던 방법은 뭐예요? 서원이잖아요. 서원에서 계속 후배 제자들 길러내면서 걔들 계속 사림으로 만들고 과거 합격시켜서 계속 올려보내니까 사림이 결국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도 동인은 동인 애들의 어떤 후임을 계속 서원에서 길러내고 서인은 서인 애들의 남인은 남인 애들의 자기들 분당의 후배를 계속 자기 지역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발이 너무 심하지. 하지만 좀 너무 많이 지었다 싶은 것들은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정리해서 이 분당 간의 어떤 갈등의 골이 이제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균역법이라 그래서 군역을 좀 줄여주죠. 그래서 당시의 군역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모든 농민들이 다 이제 어, 군포라는 옷감을 군역으로 제출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재정을 운영해서 오군영을 운영하는 그래서 훈련도감, 뭐 어영청, 총영청 그런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어쨌든 군역에 의한 세금을 줄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게 목표였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번까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요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법전을 만든 게 우리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뀐 것들을 사실 중간중간에도 법전이 있긴 했었는데 한번 쫙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대전이라는 새로운 법전을 만들었고 또 동국문헌 비고라는 백과사전을 편찬해서 문물제도를 정비하기도 하는데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속대전은 법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예요. 정조도 이제 탕평 정책을 하는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정계에 소외되어 있었던 소론 남인들을 적극 등용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영조 때 영조 때 탕평책은 사실은 거의 노론이 끌고 가요. 노론이 끌고 가고 어느 정도냐면 사실 정조는 영조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거든요. 중간에 사도세자가 있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도세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영조가 죽기 전에 이제 세자를 딱 올려놓고 이 세자한테 정치를 일부 맡겨요. 일부 맡기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맡기냐면 이제 어전 회의를 열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료들이 나와서 모든 이제 중앙 관료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원래는 영조가 진행을 했겠죠. 근데 이제 사도세자가 세자가 되고 난 뒤로는 세자가 회의를 집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가 정치를 직접 할 수 있게끔 정치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영조가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봐요. 뒤에서 보고 사도세자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바로 뒤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세자가 조금 이제 소론을 조금 중시하고 소론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조금씩 피기 시작해요. 소론에 속하는 사람들을 좀 등용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탕평책을 한다고 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소론을 조금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소론 노론은 서인에서 갈라진 거예요. 서인에서 혹시 헷갈리실까 봐 이렇게 노론 소론이 갈라진 건데 영조 때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인에서 노론 소론 갈라지고 나서 정치 중심이 노론으로 간다고. 영조의 탕평 정책도 사실상 노론 중심으로 갔던 거고. 근데 영조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도세자가 이제 정치를 하는데 사도세자는 영조가 뒤에서 지켜보는 걸 알면서도 소론을 조금 중시하고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조금씩 펴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영조가 너 정치를 그따위로 하냐고.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고. 모든 대신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사도세자가 이게 반복이 돼요. 맨날 사도세자가 무슨 얘기하면은 영조가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궁녀 불러다가 물 가지고 오라 그러고 나 저 얘기 들은 거 너무 역겹다고 막 귀를 씻는 행동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 귀가 썩을 것 같다고 막 사도세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이 되니까 사도세자가 점점점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리죠. 나중에 사도세자가 점점점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사도세자니까 동궁전이라는 건물에 있어요. 그 건물 안에 그 건물을 담당하는 궁녀들 내시들 칼로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조가 참다 참다가 사도세자를 쌀띠주에 가둬버리죠. 근데 이제 그때는 사도세자가 이미 결혼을 하고 애가 있는 상태였어요. 사도세자가 그렇게 이제 쌀띠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가 왕위 올라온 게 이제 정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조의 탕평 정책은 탕평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노론 중심이었고 남인이나 소론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정조가 집권을 하면서 정조는 탕평 정책이 영조랑 조금 방식이 달라요. 영조는 자기 말 잘 듣는 애들을 위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정조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올라와라 식이에요. 노론, 소론, 남인, 좋아, 다 올라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정조가요. 개인적으로 본인 자체가 공부가 상당히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조 다음으로 세종 다음으로 머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탕평 정치 자체에 반대하는 인물도 정치에 참여시켜요. 그래서 정조 때는 그 어떤 세력에 속해 있든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올라와 있었어요. 다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정조가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이랑 정조가 1대1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정조가 이 사람을 왕의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아요. 찍어 누르지 않고 토론을 논리적으로 해서 논리로 이 사람을 까뭉개요. 그래서 정조가 이겨요. 매번 그런 게 반복이 돼.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 저쪽에 왕의 의견을 반대했던 사람이랑 토론을 끝내면 이 반대했던 사람을 왕의 의견에 반대한 거니까 뭐 벌하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날 만약에 어떤 정책을 토론을 하는데 정조랑 또 정조 의견에 반대하는 뭐 신하가 있겠죠. 그럼 둘이 토론을 해요. 정조가 또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겨요. 이기고 나면은 그러면 신하는 조금 시무룩하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뭐 뒤가 없어요. 그냥 뭐 뒤에 뭐 무슨 벌이 내려진다든지 뭐 손해가 따른다든지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항상 정조의 입장에서 나랑 늘 토론을 해왔던 신하인데 오늘 좀 뭔가 기세가 약한 것 같아. 뭐 지난주보다 조금 뭔가 나한테 따지고 드는 기세가 약해. 그러면 오히려 막 궁녀를 시켜서 아니면 내시를 시켜서 그 집에다가 막 좋은 약 같은 거 보내주면서 편지를 써줘요. 너 오늘 나랑 토론할 때 나한테 반대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기력이 약해졌냐? 더 덤벼야지. 너 뭐 몸에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토론을 상대해주고 그걸 다 이겨가면서 하니까 이제 정주는 굳이 내 말 잘 듣는 순한 애들이 딱히 필요 없죠. 아무리 거친 신하여도 정주가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거기 있는 신하들은 다 이미 과거에 합격한 뒤에도 수년간의 어떤 정치 생활을 거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조가 이걸 논리와 어떤 그런 걸로 다 학문과 논리로 다 이기니까 토론을 해서 그러니까 정조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영조처럼 내 마음에 드는 애들만 골라서 올릴 일도 없고, 그죠? 그리고 왕권이 약해질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해서 학문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세종 때 집현전이나 아니면 성종 때 설치한 홍문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세종 때 설치했던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홍문관은 여전히 있어요. 홍문관은 여전히 있는데 추가적으로 학문연구기관을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규장각을 또 설치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규장각은 정조의 어떤 권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일단 처음에는 학문연구기관 영분으로 설치를 했는데 점점점 이제 정조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규장각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정조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장용영이라 그래서 개인 친위 부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조는 그동안의 조선이 이렇게 농업에만 집중된 사회였다면 정조는 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통의 중심지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침 또
자기 아버님 사도세자의 무덤이 수원 화성에 있기도 하고 수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수원에 자기 아버님도 모실 겸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화성을 설치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표지에서 봤었던 화성이에요. 그래서 이 수원에 화성을 설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상업이 중요시되는 상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화성입니다. 굉장히 잘 지어진 튼튼하게 지어진 건축물로 유명하죠. 어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서얼들이 태종 이후로 굉장히 차별을 받아왔어요. 서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첩의 자식을 얘기해요. 조선시대에는 뭐 거의 지배층만 그런 식이지만 첩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첩을 들 수 있는데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첩이 평민이면 서자고 천민첩이면 얼자고 그래서 서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태종 같은 경우에 왕자의 난을 거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첫째 아내가 자기 엄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태종 같은 경우에 보면 어, 태조 이성계가 있죠. 태조 이성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얘한테 아내가 어, 1번 아내가 있고 2번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2번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네,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자식이죠. 태종 이방원은 여기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런데 왕자의 난이 왜 벌어졌냐면 2번 아내한테서 나온 자식을 세자짜리를 주려고 하니까 태종이 그게 싫어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아내의 자식들이 뭔가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요 시기까지 쭉 이렇게 첩의 아내가 차별받는 서얼이 차별받는 그런 서얼 차대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이 쭉 유지되어 와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정조 때부터 서얼에 대한 차별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비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그래서 노비 추세를 철폐한다는 건 원래 노비 추세는 노비가 도망가면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이걸 없애버리죠. 노비의 처우도 조금씩 개선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상업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전을 또 새롭게 좀 더 보충해서 편찬을 해요. 그래서 대전통편이라는 새로운 법전도 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종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세조 때 완성한 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조 때 만든 건 이번 시간에 배웠죠. 그다음에 정조 때 만든 거. 다 기억나세요? 처음에 성종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세조 때 완성한 거. 경국대전이었죠. 영조 때 만든 거 속대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조 때 만든 게 대전통편이었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각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영정조를 거치면서 특히나 정조를 거치면서 탕평정책 이렇게 서인 남인 서인 안에서 노론 소론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다 왕의 개인 능력에 기댄 거라는 거죠. 왕이 개인적으로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왕의 힘으로 찍어 누른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정조의 탕평 정책은 정조 개인이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토론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덤비든 자기가 이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붕당 간의 싸움을 억누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의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조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정조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정조만큼 유능하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다시 싸움이 더 심하게 터질 수도 있죠. 그동안 억눌려 왔던 싸움들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터져서 정조가 죽은 뒤에는 다시 정치의 균형이 깨지고 다시 이제는 심지어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의 이런 걱정이 결국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